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아프니 치과의원 강남점의 김형무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사랑니는 꼭 뽑아야 하는 치아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치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단에 우리 로고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랑니 발치만 하고 있는 치과입니다. 네, 다른 진료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니 발치만 하다 보면 가끔은 꼭 뽑아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렸을 때가 아마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니가 왔을 때 보시면 우리 원장님들 지금 보시기에는 다들 문제가 없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니가 왔을 때 그걸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건데요. 혹시나 안 뽑으라고 했다가 뽑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어서 막 뽑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다든지 해본 적은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발치를 꼭 해야 되는 사랑니 혹은 안 해도 되는 사랑니에 대한 그런 기준을 문헌 고찰과 함께 제 임상 증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사랑니는 전치부 치열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니를 방치했을 때, 놔뒀을 때 이 사랑니가 주변 조직들을 우리 병리적 상태, 병적 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상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과연 높은 것인지, 그리고 나이에 따른 상관관계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치했을 때 이 사랑니가 또 앞에 어금니, 치근을 흡수시키진 않을까에 대한 문제랑, 그리고 이 치근이 흡수되었을 때 이 앞에 인접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복 사랑니가 전치부 치열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니가 밀어서 앞니가 변하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인데,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문헌들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임팩트 팩터가 좀 높은 저널들만 한번 뽑아봤는데, 많은 문헌들에서 사랑니가 앞에 어금니를 치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장기 단계, 그러니까 아직 그 주변 치아들이 치근도 완성이 안 되고 앞골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물론 사랑니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들도 서로 치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처럼 다른 치아들의 치근이 다 완성된 상태이고 사랑니가 아직 치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사랑니가 앞에 어금니를 포함해서 전치부까지 다 치열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아닌 이유는 이제 대부분 저널들에서 하는 말들이 이 치근 발육은 해면골, 우리 캔설러스 본이죠. 해면골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니가 앞에 어금니들을 밀려면 이 뿌리 밑에 뭔가 단단한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지지대로 삼아서 앞에 이를 밀 수가 있는데, 이 치근 발육 자체가 해면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니가 이런 앞에 치아들을 밀어낼 수는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가 단단한 조직이 혹여나 있다고 해서 얘가 미는 힘이 강하다고 하면 이 전치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이 인접치가 손상을 받겠죠. 다른 치아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자, 2번째, 3번째는 같이 묶어봤습니다. 사랑니는 주변 조직을 이제 병적의 상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나이에 따른 그런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실 논문은 이 연구에서는 이제 사랑니가 그냥 뽑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환자들에 대한 후양적 연구를 한 건데요. 이제 같은 병원에 계속 오던 이제 평균 한 47살 정도에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20살 때부터 27년간의 파노라마를 한 3,700개 정도의 이제 케이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시스트로 바뀐 경우가 0.8% 정도, 그다음에 내흡수 0.4%, 그리고 치주 문제 4% 정도, 그리고 인접치, 제2대구치죠. 제2대구치의 치근 흡수가 발생되었던 게 한 3%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제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런 변화가 어떤 유의할 만하게 증가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도 비슷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장기간의 어떤 이제 매복 사랑니를 관찰했을 때 이러한 어떤 이제 패솔로지 컨디션으로 바뀌는 그러한 이제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저자도 거의 한 12% 정도가 이런 병리적 변화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연구에서는 이것도 이제 스웨덴에서 매복치가 있는 870명의 27살 20대 후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치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했을 때의 연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 이제 병리적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병률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결과는 발치하지 않고 지켜보았을 때 병리적 변화 유병률이 낮았고, 이제 결론은 이 저자는 결론을 치근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치조골로 완전히 덮여 있는 제3대구치는 어떤 임상 의사가 보기에 병리적 변화가 없으면 예방적으로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그러한 이제 유사한 논문들을 한번 취합해서 약간 기고하는 형식으로 냈던 그런 아티클인데요. 이 저자가 그러한 연구 논문들을 분석해봤더니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은 한 20%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20% 중에 이제 페리코로나이티스가 8%로 나와 있는데요. 페리코로나이티스는 조금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맹출 중에 한번 잠깐 아프거나 이런 것도 페리코로나이티스로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페리코로나이티스 어떤 좀 그냥 치료를 조금 해서 다시 좀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근데 이제 비가역적인 그런 변화겠죠. 그래서 페리코로나이티스 8%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여기도 12%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 논문 이런 연구 결과나 비슷한 이런 유병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충수염, 맹장염이라고도 하죠. 충수염에 걸리거나 담낭염에 걸릴 확률이 10%, 1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이제 맹장이라든지 담낭을 잘라내거나 그런 건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저널들도 있었지만 제가 찾아본 문헌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치조골로 완전히 덮여 있고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까지 아무런 증상을 겪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도 특별한 어떤 병리적 변화가 아직 없고, 그리고 특히 제2대구치 원심 측 치주낭을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이 치주낭이 깊지 않다 했을 때는 거기다가 환자의 나이가 특히 또 이제 30대나 40대 혹은 그 이상 이렇게 환자의 나이가 많다. 그런 나이대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안 해도 됩니다. 또 이거는 아닙니다. 모든 저널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든 문제가 생길 수 있듯이 이 사랑니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검진을 매년 받으면서 살아가듯이 이 사랑니에 대해서도 정기검진을 꼭 받으실 것을 이제 권장하는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를 방치했을 때
앞에 인접치, 치근을 흡수를 시킬 건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아마 걱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치근이 흡수되었을 때 이 인접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발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건지, 혹은 그냥 둬도 될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은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매복치와 연관돼 이렇게 인접치가 매복치가 있었을 때 인접치 흡수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러한 유병률에 대한 연구입니다. 약 200개 정도의 매복치를 평가한 것인데요. 그 중에 한 7.5% 정도가 인접치 치근 흡수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근이 흡수된 그런 환자의 어떤 그룹을 나눠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20대, 그러니까 21살에서 30세 정도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이 되었고요. 30세 이상에 갔을 때는 더 진행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이 이 성별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호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한 번 더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론을 30세 이상에서 아직 치근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라면 인접치 치근 흡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는 굳이 증상이 없는 매복치를 예방적으로 발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보면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물론 이 상태가 만약에 20대고 혹은 젊었다 이러면 조금 발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환자분 나이가 40대 후반이거나 30대 중반이고 앞서 우리 봤던 기준에 다 이제 부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에 치조골 여기 조금 희미하게 나왔지만 치조골이 다 연속성이 이어지고 치조골이 다 돋고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돋고 있고, 치주낭, 이제 페리오 포켓을 봤을 때도 정상 범주에 속하고, 환자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 증상이 없었고, 그런 경우라면 글쎄 굳이 뽑아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먼 미래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가끔 정기검진을 꼭 받아주세요.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정기검진 꼭 받아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평 매복 제3대구치에 의해서 인접치 치근이 흡수되었을 때 이 제2대구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치를 해야 될 건지 혹은 신경치를 해야 될 건지, 그냥 두자니 왠지 흔들리다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또 이렇게 치수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막 발치하고 나서 앞에 어금니가 시리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인접치 치근이 흡수되는 이유들은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압력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주변 조직의 어떤 치주 문제로 인해서 페리코로나이티스라든지 혹은 제2대구치 자체의 어떤 치주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사이로이덱토미라든지 사이맥토미 등의 어떤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조금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른 제2대구치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인접치 자체의 병리적 변화가 있다면 그 치아를 치료를 한다든지 발치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제일 상단에 있는 단순히 압력 때문에 치근이 흡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에 의해서 인접치가 흡수된 경우를 프레셔 루트 리소프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흡수는 우리가 이제 학부세 이제 조직학 시간에 다 세포들에게 흡수에 관련되는 세포들이 있고 재건에 관련되는 세포들이 있고 이런 건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셔 루트 리소프션은 이렇게 흡수성 어떤 세포들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러한 어떤 병리적인 과정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가설을 대부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흡수된 제2대구치를 보면 특징이 대부분 치수의 생활력이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수의 생활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증상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의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이라든지 성별에 따라서 조금 호발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대에서 30대가 이제 가장 거의 대부분 하이스트 인시던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 정도 호발한다고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티슈의 메타볼리즘, 조직의 어떤 대사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것에 좀 기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러한 유병률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저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셔 루트 리소프션에 발생한 제2대구치가 생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흡수된 치근 표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조직학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흡수 진행의 어떤 활성화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계속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치근 표면에서 대부분 다양한 단계의 어떤 치유 조직 형성, 치유 조직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이 다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출된 치수는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염증성의 치수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치수 형태,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라든지 이제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게 이제 정상적인 치수랑 이제 동일한 그런 조직학적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결론을 이렇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치근이 흡수되고 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그 치수는 재생되려는 그런 어떤 현대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3대구치가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치근 흡수 진행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제2대구치의 어떤 치근단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인적지 치근 흡수는 그 압력을 하는 자극원, 그러니까 수평 매복된 제3대구치죠. 그 제3대구치가 제거가 되면 다시 치수강의 폐쇄가 일어나고 생활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후반부에 제가 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문헌들을 토대로 한번 제 임상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5세의 여환입니다. 48번을 발치하려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8번과 38번을 봤을 때 이거를 꼭 발치해야 되냐 봤을 때 이제 이 두 치아들은 앞서서 봤던 그런 기준에 다 이제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얇지만 치조골의 연속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치주낭의 깊이도 제2대구치 원심측 치주낭의 깊이도 깊지 않았고 정상적인 모양을 보였고, 환자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문제는 뭐 아팠거나 이런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굳이 뽑아라고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늘 하는 얘기겠지만 정기검진은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 케이스입니다. 48번을 주소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치조골의 연상성도 끊겨 있고 실제 치주낭 깊이도 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피곤할 때마다 자주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잦아지고 음식물도 더 자꾸 끼는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뽑는 게 맞는 거고, 자 28, 38번을 보시면 여기 귀골이 때문에 조금 잘 안 나왔는데 치근단 사진을 찍은 것을 보시면 치조골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 있고 특별히 치주낭 깊이도 깊지 않고, 아래쪽 3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증상도 없었고, 이 크라운이 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까지 이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발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28번, 38번을 발치하러 왔는데 이거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는 보시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48번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희미하게 치조골이 다 이어져 있었고, 치주낭도 정상 깊이였고, 임상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 치주 색깔도 아주 좋고, 전혀 음식물도 저류되지 않고 관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나이도 40대 후반이시고, 그래서 꼭 이거는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그때마다 정기 검진을 한번 꼭 받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인데요. 2020년도에 18번을 발치를 하러 왔습니다. 보면 이미 이제 치간 측에 있는 치조골도 녹아있고 음식물도 자꾸 끼고 양치질도 안 되고 불편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발치를 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 이제 반대측을 보시면 아래쪽은 38번은 치조골도 파괴되는 게 없고 치주량도 정상이고 이제 잘만 관리하면 되겠다 했는데 28번은 조금 뽑을 것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치조골이 이미 열려 있고 치주량도 깊었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 다시 28번을 뽑으러 오셨습니다. 보시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원심측, 특히 원심측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죠. 녹아있고 치간측 치조골도 이제 녹아서 자꾸 음식물이 들어가고 관리도 안 되고 자꾸 붓고 아프다고 했고요. 38번을 보시면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어서 38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38번 2020년도에 발치하러 왔고요. 그 당시에 48번을 보게 되면 치조골의 연속성도 끊겨 있었고 페리오 포켓도 어느 정도 좀 깊었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어떤 증상을 못했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분 또 마찬가지로 2년 뒤에 보시면 이제 다시 아파서 오셨습니다. 치조골이 이제 사랑니를 덮고 있던 상부 치조골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2대구치 이렇게 인접치가 흡수된 이제 제2대구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왔을 때 다들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직 어떤 제2대구치에 대한 그러한 제2대구치 자체의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치과를 갔더니 이거 앞에 어금니가 녹고 있다고 저기 대학병원, 큰 병원이나 혹은 사랑니 전문 치과로 가보라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아직까지 특별히 자각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어떤 앞에 어금니에 대해서 아직 이미 벌써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치주적 문제가 있으면 치주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환자가 이제 계속 불편했다 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거를 발치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환자가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고 임상가가 우리 실제로 임상에서 봤을 때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런 치아들은 저는 이렇게 사랑니만 발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2대구치는 한번 계속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좀 하는데 저희 치과 특성상 지방이나 멀리서 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 관찰이 잘 안 되고 이제 팔로우 로스가 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번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보라고 했는데 전부 이런 개 뽑았던 환자분 전부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안 갔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환자들 보면 이렇게 흡수되어 있으니까 얘가 좀 불안하잖아요. 뽑거나 흔들리진 않을까. CT상에서 봐도 이미 절반 정도 인접치 치근이 다 녹아있고 한데 이런 경우도 환자분의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이 없으면 그냥 발치를 하게 됩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지켜봅니다. 이분은 한 2개월까지는 그래도 팔로우업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안 오셨는데 2월째 보면 약간 뿌옇게 이렇게 뼈가 차오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환자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고 그냥 평상시대로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거는 이제 제2대구치를 그냥 뽑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을 할 때 꼭 EPT 체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케이스는 이제 함치성낭으로 보이죠. 이렇게 종물이 같이 방사선 투과상에 어떤 병소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도 시스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인접치를 신경치료를 하고 발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보실 것입니다. 이 경우 한번 대부분 이렇게 EPT 치수 생활력 검사를 해보면 생활력은 정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는
이치하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발치랑 낭종 제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낭종이 이런 병소가 제2대구치 어떤 치근단의 문제에서 생긴 치근단 낭이라면 당연히 이치하는 신경치료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거의 사랑니 문제로 사료되었고 제2대구치의 치수 생활에도 정상을 보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발치랑 낭종 제거 수술만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수술을 하실 때 구강외과 선생님 대부분은 이런 걸 다 국소마취에 로컬에서 하실 거고 구강외과 아니다 하더라도 수술을 좀 해보신 원장님들 아마 이런 수술을 하실 건데 이 수술을 하고 이 수술 자체 어떤 피 청구할 게 있냐,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의외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랑니만 뽑고 사랑니에 대한 청구만 했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 이 위에 보이시는 이 코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가 두 개인데 두 개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그럼 이러한 시스트 같은 경우 제거하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명을 이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직 뭐 조직 검사가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래턱부에 양성 신생물이다 이렇게 저기 진단 코드를 넣으시고요.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이 사진처럼 사진을 하나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찍어 놓고 조직 검사를 보내실 수 있으면 가급적 조직 검사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대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 코드가 여러 개인데요. 이렇게 함지성낭으로 보이는 병소를 했을 때는 C5603이나 C5603-008로 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내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병리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쳐보면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저희 덴트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뜨면 이제 검사를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를 선택하고 수탁기관 요양기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검사를 보낼 그런 기관과 연락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연락을 하시면 이런 요양기관 번호라든지 어떻게 검체를 보내야 될 건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보냈던 이제 그냥 로컬 병리과입니다. 일반적인 치과보다는 일반 의과적인 그런 조직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병리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게 되고 검체는 이렇게 포르말린 통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면 되고 보낼 때 요거는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병리과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수탁병리 검사 의뢰서를 하고요. 검체의 레벨은 레벨 C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료는 이제 병원 측에서 병리과로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이 금액은 앞서 여기서 봤던 이 금액입니다. 환자에게 수납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따로 병리과로 입금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발치만 했을 때 비해서 이 종물 제거한 거를 내게 되면 파노라마랑 CT 찍고 외복치 발치하고 그다음에 저기 낭종, 종물 제거하고 이렇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여러분 진료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놔두면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뭐 지혈제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수술 전에 스케일링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렇게 하면 이거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이런 진료비를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몰라서 청구를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보내면 이렇게 우편과 팩스로 조직 검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덴티지러스 히스트라고 최종 진단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렇게 하면 늘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심평원에서 또 우편물이 하나 날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 자료를 보내라는 어떤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동네 병원 개원을 하고 시스트를 처방 내면 항상 늘 다음 달에 이런 심사 자료 요청 청구서가 심사 자료 요청이 날라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진료기록부, 파노라마,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 수납 내역. 이렇게 보내주시면 인정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뭐 반려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단, 이게 병소의 크기가 조금 중요한데, 이 케이스처럼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치를 하면서 어떤 이누클리에이션, 이게 적출이라고 하죠. 이게 적출하는 그런 행위를 조금 해야지만 나와야 되는 이 정도 병소는 다 받는데, 발치를 하면서 그냥 딸려 나올 수 있는 정도 크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 못 받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2대구치 흡수로 돌아와서 이 경우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38번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치과에서 한번 가보라고 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뭐 치수 생활이 또 그대로고 해서 이렇게 발치만 했습니다. 발치만 했고, 근데 이 친구도 원래 지방에 살아서 이제 팔로우 로스가 되었는데 2021년도에 반대측 발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38번 어떻게 쓰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뿌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약해져 있을 거다, 좀 항상 조심해서 씹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늘 이제 단단한 걸 씹지 않고 그냥 조심해서 쓰고는 있는데 특별한 증상은 본인이 못 느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뼈가 잘 차서 뭐 특별한 이상 없이 2년이 지났지만 잘 쓰고 있었습니다. T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발치 전에 상태는 제2대구치는 치수강이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노출되어 있었고 했는데 2년 후 왔을 때 사진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게 치수강이 오픈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치조 백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치수강의 폐쇄도 일어났고요. 치수 생활력도 정상이었고 치조골도 아주 잘 차 있었습니다. CT로 봐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던 치수강이 이렇게 폐쇄가 일어났습니다. 폐쇄가 일어났고 네, 여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폐쇄가 일어났고 뭐 별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제가 이제 검색해봤던 이제 문헌들에서는 대부분 결론 부분에 이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없다고 다들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아직은 논란 중이다, 확실한 기준은 없다, 계속 좀 봐야 된다, 어떤 술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결론은 굉장히 이제 술자의 어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은 환자들이 그런 상태로 오게 된다면 이제 조금 뽑는 게 젊을 때는 어릴수록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뽑는 것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는데, 나이가 이제 중년의 환자가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잘 매복된 상태로 주변 조직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발치를 이제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만약에 그게 있는 게 계속 거슬려 한다든지 어떤 심적으로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분들은 꼭 다시 뽑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뽑으라고 하는데, 대신 안 뽑게 되면 꼭 정기검진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언제 먼 미래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꼭 권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약간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과거에 오래전에 나왔던 문헌들에서는 대부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랑니는 발치를 안 해도 된다 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논문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사랑니 진료비가 굉장히 비싼 그런 나라 쪽에서 나온 논문들이 많았는데,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항상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치료로 인해서 매해 상당 금액의 의료보험 재정이 나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꼭 필요한 발치를 하라,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최근으로 갈수록 사랑니는 약간 그래도 좀 뽑는
예방적으로 뽑는 쪽을 좀 옹호하는 문헌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은 사랑니가 평생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치하게 되면 우리 원장님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10대나 20대 초반의 환자분들은 굉장히 사랑니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치유도 금방 잘 되죠. 10대 같은 경우는 봉합을 하지 않아도 금방 붙어 있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이가 들었을 때 발치하게 되면 당연히 치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좀 젊을 때 뽑는 것을 옹호하는 그런 논문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딱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진료나 상담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